마운자로의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약제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체중 감량 효과들을 보임으로써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상황에서 곧 마운자로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 기전을 통해서 체중의 감량에 효과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에 핫한 트렌드가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이름을 쓰는 종류의 약들입니다. 이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약제들이 이 GLP-1을 뭔가 좀 작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운자로라고 하는 새로운 약은 GLP-1이라고 하는 부분에 GIP라고 하는 또 다른 장 호르몬을 끌어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 호르몬에 대한 동시 작용을 통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한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GLP-1이 원래는 뭐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지금 뭐 오남용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원래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약제들은 기본적으로는 당뇨병 약제로 나온 약들입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약들인데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당뇨병 치료용으로 출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센다라는 약과 위고비라는 약 모두 다 비만 치료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비만 치료제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이런 분들조차도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약제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와 같은 그런 경향들이 강해지면서 이런 약들을 좀 더 쉽게 구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남용의 우려들이 상당히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내가 처방을 받고 친구한테 너 한번 써볼래?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위고비를 처방하는지도 저 궁금합니다. 네, 원래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 삭센다, 위고비, 그리고 아마 마운자로도 같은 적응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BMI, 그러니까 키 대비 체중에 대한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볼 때 30이 넘어가는 고도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이 넘어가면서 이 비만과 동반되어 있는 어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가 적응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미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국내 비만 치료제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시장 확대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약제들이 더 풍부해진 거거든요. 이제 기존에 삭센다나 위고비를만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특정 부작용이 있다거나 약제가 잘 안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약제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체중 감량 효과들을 보임으로써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격이 싸니까 이걸 맞자. 어떤 사람은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니까 이거 맞자. 근데 사실 의사분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비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지금 우리가 리뷰하고 있는 삭센다, 마운자로, 위고비와 같은 약제들과 같이 주사 제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 주사에 대한 상당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먹는 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먹는 약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자주 배가 고픈다거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약제들,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제들이 훨씬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 부작용이 다른 약제들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약제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한번 다른 약으로 좀 넘어가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삭센다라고 하는 약제가 처음 소개가 됐을 때 생각보다 이 장내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구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설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위고비도 사실은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는 똑같아요. 삭센다나 똑같은 내용들이 쫙 써 있는데 삭센다에서 부작용했던 사람이 위고비에서 부작용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은 약제들이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교수님께서 처방을 하실 때 반드시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거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네. 정반대의 생각인데 네. 첫 번째는 아니 약을 왜 써서 치료를 해? 살을 그냥 자기가 빼는 거고 운동해서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약을 쓰면 알아서 빠지는데 무슨 뭘 먹는 걸 조절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두 가지 주장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활습관 관리가 충분치 않아서 충분한 체중 감량을 못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기 전에 미국에서 너무 핫했잖아요. 뭐 네. 일론 머스크도 네, 살 엄청 많이 그럼요. 뺐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으면 살 네. 빠지겠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료제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혹시라도 위고비를 처방을 하시면서 네.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실패 사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원인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한 사례들 중에 일부는 딱 그 경우예요. 생활습관 관리가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또 위고비를 맞으면서 회사에서 모든 회식 그리고 야근 이거를 안 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네. 네, 같은 이유 아니실까요? 네,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중에 일부는 생각보다는 체중 감량이 거의 안 되거나 오히려 체중이 증량돼서 온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사실 이거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신과 약물들 중에 일부는 체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일부 약물의 경우에는 식욕을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을 끌어올리는 치료제를 쓰면서 이 위고비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재미난 거는 그분들에게 이 위고비를 어쩔 수 없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겨우겨우 유지하시던 분이 위고비를 중단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체중이 많이 증량해서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에 대한 치료 실패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쩌면은 그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그만큼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그 기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비만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환자 10명 중 3명은 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위고비와 같은 약물은 어느 정도 기간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중간에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모든 비만 약물들은 비슷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약을 쓰는 동안 체중이 잘 감량하는 것이지 비만 치료제를 중단한 이후까지 체중 감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이 유효한 기간들이 있어요. 네. 그 기간을 보통 위고비나 마운저로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2달이나 한 3달 정도까지 체중을 빠지는지를 보지 않고 중단한다면은 애초에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개 초반 3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으면 일단 약이 효과가 있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위고비나 마운저로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기간 빠집니다. 1년 이상까지도 체중이 계속해서 감량하는 장점이 있는 약제들이다 보니까 1년 이상은 약물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을 끊은 이후에는 그냥 요요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위고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위고비 중단 이후에 한 빠졌던 살 중에 한 50% 정도는 다시 복귀한다. 그러니까 요요란 뜻이죠. 그 정도의 데이터들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kg 빠진 분이 한 10kg 정도는 다시 찐다는 얘기니까 10kg 다시 찌는 동안에 그분들은 상당한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요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요요를 최대한 막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는 끝까지 치료 이후까지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도 뭐 3개월은 꾸준히 해야지 근육도 생기고 지방도 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마운자로와 위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살이 잘 빠진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마운자로가 들어오면 위고비가 밀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위고비가 경쟁력을 가질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마운자로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운자로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이 서마운트 5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1대1로 놓고 비교를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연구 결과가 물론 마운자로의 압승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 이 연구를 지원한 회사가 일라이 릴리예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를 만든 회사에서 팔을 나누는군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해석에 약간 조심스러운 점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어느 쪽에 좀 부작용이 있으면 좀 다른 쪽, 이쪽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쪽,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많이들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에 대한 좀 확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뭐 지금 현재 있는 위고비의 시장을 마운자로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비만은 좀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하잖아요. 네. 이 인식이 바뀌어야지 보험에 대한 적용도 저는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네. 이제 보험이 조금 더 확대 적용이 되려면요. 그 우선 자성부터 하면요. 네. 이제 의료진들이 적응증들을 잘 지키지 않고 환자들에게 약을 좀 처방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적응증들을 좀 잘 지켜서 처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그 보험 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 조건이 뭔지를 자세히 한번 훑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BMI가 35가 넘고 비만과 관련돼 있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는 BMI가 28이 넘어가면서 비만과 연관된 질환이 2개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만 단독으로 있는 사람들에서는 여전히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비만이 있으면서 관련된 질환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이제 임상적인 비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임상적 기능을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처방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국가에서도 볼 때 어쩔 수 없는 치료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아놓는 시스템을 고집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만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네. 부탁드려요. 네, 이 비만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먹는 거, 움직이는 것만 잘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배가 고픈데 그걸 참고 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대부분 병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이 똑같이 유지되는 거는 항상성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이 건강한 상태에서 살을 빼서 더 건강해지겠다는 의도를 갖는다면은 약물 치료가 절대 이렇게 나쁜 치료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생활습관 관리를 없이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생활습관 관리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김영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강조해주신 바와 같이 치료제는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 꼭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다가 나운서 김재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